김경식 선생님 발표와 토론이 5분이 초과해서 저는 5분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뭐 이번에 새로 쓴 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해방기를 바라보는 기본 구도를 조금 요약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25분에 맞는 분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명료하게 요지를 전달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해방기, 이 해방기라는 단어는 학계에서 해방 공간, 뭐 해방 직후, 해방 전국 이런 다양한 파생어들을 거느리고 있는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칭하는 시간도 시점은 45년 8월 15일 해방일이 되지만 그 이제 매듭을 짓는 시간은 48년 실제적으로 양 정부가 수립되는 시간 전후를 종점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까지 그러니까 1950년 6월 정도까지 보려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더 넓혀서 53년 종전 휴전까지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좀 넓히려는 시각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53년까지 잡는 것은 좀 이렇게 대단히 외연을 늘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다 공통점이라면 아마 분단 이후에 또 휴전 이후에 남과 북의 냉전 체제 이전의 가능성으로 충일했던 어떤 시기를 함의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단기간으로 잡는 때는 이제 양국 이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일단락됐다는 어떤 절망을 거기다 깔고 있는 거고 6.25 한국 전쟁이 나기 전까지 잡는 시각도 비록 정부가 뭐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합의 가능성을 보았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실제가 이제 닥침으로써 그것이 이제 좌절됐다는 것이고 다음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는 시각은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수많은 그 이제 우리의 그 갈등과 상처와 살육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해가는 과정까지를 이제 아마 보려는 시각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6.25 전쟁 전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이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제는 이게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김경식 사무총장님 발표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식민지 시대건 뭐 해방기건 좌우라는 말을 쓰는데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을 쓰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뭐 그걸 겪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 이후에 양쪽에서 그 갈등을 최대한 그 첨예화했던 때 교육을 받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전쟁 이후에 아주 극단적으로 형상화된 좌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걸 깨뜨리는데도 그것이 참조되었고 그러나 제 생각은 일제강점기나 해방기로 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좌와 우의 첨예한 그 적대감, 갈등 그리고 뭐 한치양 보면 강대강의 영일이 없는 싸움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진영에서 이렇게 상대에게 갖고 있는 어떤 적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해방기의 가능성은 지금의 좌와 우, 지금의 사회주의 쪽, 그러니까 진보,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북쪽, 뭐 그다음에 남쪽 또는 보수, 뭐 이런 단어의 갈등의 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시각은 좌와 우라고 하는 개념, 분법은 거의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문학적인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뭐 도식이 불가피하지만 당시 해방기로 돌아가서 그
역사성의 어떤 그 물질성 또는 그 실감 이런 거를 한번 복원 회복하는 차원에서 좌와 우의 분법보다는 이렇게 삼각경로로 한번 보자는 게 제 제안이고 그 삼각경로가 해방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해방기가 종식되면서 와해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좌우 또는 보수 진보 또는 순수 참여 이런 쪽으로 양대 대별화된 역사를 그 해방과 분단과 전쟁과 휴전의 역사가 그거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우리 문학사의 그것은 해방기의 그 다양한 가능성의 좌절의 역사다. 좌절의 반영이고 좌절의 결과다. 이런 문학사적인 어떤 결절을 이렇게 한번 시안으로 생각하고 이게 해방기를 보는 가장 저는 맞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으로 돌아가서 45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첫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국어, 모어의 회복이고 다양한 매체가 아주 출판 러시를 이루고 그리고 다양한 부일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청산, 성찰 이런 과제들이 그냥 쏟아져 나옴으로써 다양한 그 이제 리액션들이 반응들이 문인별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언어적, 정치적, 윤리적 가능성을 최대치로 늘려놓은 해방기는 분단 체제가 완강하게 형성되면서 이제 미완의 가능성에서 멈추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해방기의 가능성과 이제 그 좌절의 또는 그 미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대적인 좌우의 대결 구도로 당시로 들어가면 조선문학과 동맹과 청문협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약했던 아주 중진 그룹들, 뭐 임화나 박세영이나 이기영 한세는 미리 갔다고 치더라도 이태준이나 정지용이나 김기림 같은 이미 중진 넘어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대각급 문인들이 좌쪽을 이루고 우쪽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중앙문인협회 뭐 김광섭이나 뭐 박종화나 이현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동리 조현현 중심의 그 청록파 중심의 청문협이 근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세대론적인 낙차가 좀 있고요. 또 이게 선편을 접고 또 대타로 이렇게 또 움직인 측면도 있어서 사실 좌우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대립항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시간적인 낙차가 중요하고 또 세대론적인 낙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그대로 해방기의 인적 변화 별로 없이 순수서정을 대표하는 시의 경향과 그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쪽을 대표하는 이제 하프계에 이어지는 조선문학과 동맹에서 나온 그런 시들과 그다음에 또 김기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더니즘의 다양한 스펙트럼. 모더니즘은 아주 이미지즘의 김광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방가르트 이상까지 아주 다양한 말하자면 보수 진보가 망라된 그리고 아주 그 기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혁명적인 초현실주의까지 다양한 그 이제 그런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것이 서구 역사적 모더니즘도 그렇고 하고 우리의 해방기 또 우리의 일제강점기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그 역사가 해방기에도 그런 스펙트럼으로 전개되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분단 이후에 우리 모더니즘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제 그들이 이제 해방기에 그 출판 러시에 이렇게 몸을 싣고 낸 사화집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 42쪽에 이제 1946년 6월 6일 날 펴낸 이 청록집이라는 책을 한번 보는데요. 을류문화사, 을류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을류문화사가 제 기억에 정진숙, 민병도, 윤석중 이런 분들이 이제 펴냈어요. 거기 이제 핵심 일을 했던 사람은 문장지의 편집인이었던 조풍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의류문화사는 상당히 문장의 후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1946년 5월 30일 날
5월 30일 날 지용시선이 나옵니다. 지용시선. 지용시선은 정지용이 해방기 전에 냈던 그 정지용 시집과 뭐죠? 그 저기 백록담에서 이제 정지용의 그 대표작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지용의 대표시를 이제 내므로써 이제 원로에 대한 중진에 대한 예우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청록집이 나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일주일 상관으로 5월 30일, 6월 6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을류문화사에서 그 편집일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정지용 선생의 추천으로 등단했던 청록파의 한 분인 박두진이죠. 그때 이 박목월과 조지우는 저 경주, 영양 여기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박두진 선생이 이제 그 실무를 맡으면서 지용시선도 내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 3명 합동 시집을 낸 건데 그 제 여기 글에 썼습니다만 문장으로 자신들을 등단시킨 그 정지용 선생 거를 먼저 내고 일주일 후에 그 후신 후예 그룹이 이제 청록집을 내므로써 그 청록이라는 말을 한자로 딱 놓고 보면요. 그 불과 5년 전에 그 41년도에 나왔던 자기들의 선자 스승인 정지용의 백록담과 이 청록집은 그대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국입니다. 불과 5년 차이예요. 5년 차이고 그 청록의 록자와 백록의 록자가 이렇게 맞아 백색과 청색으로 표지 유사성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물론 이제 분단이 되고 정지용을 언급할 수 없을 때 박목월 선생이 그 우리 내시 청노루에서 이렇게 연역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노루하고 사슴이 다르다는 측면도 또 얹어서 보면은 이 청록이라는 제호는 그 세 분의 사후적 증언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나왔던 그 스승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우리 정지용이 48년도에 윤동주 시집 서문에다가 8.15 이후에 나는 부당하게 늙어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정지용 나이 46, 44살, 45, 뭐 이런 나이예요. 물론 지금은 뭐 젊은 나이지만 그때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방기 전에 그렇게 쟁쟁하고 조선시의 아버지로 나갔던 분이 해방기에는 신은 한 발짝도 못 나고 산문에만 매달립니다. 그런 그 자신의 이제 그것이 아마 조선문학가동맹과 거리를 좁히면서 활동했던 그와 조선문학가동맹과 완벽하게 반대쪽으로 갔던 이제 그 제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청록집은 백록담의 후신인 것을 입증하는 동시에 바로 정지용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다. 그러한 순수서정의 아이콘이 청록집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박목월, 조지훈 두 분이 1950년 1월에 50년 1월은 지금은 우리가 전쟁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는 이제 분단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정부가 섰고 전쟁은 날지 까마득히 모를 때죠. 그때 박목월 선생이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다시 창간합니다. 저 한 20여 년 전에 박용철이 만든 그 잡지죠. 그 잡지를 내서 전쟁 직전인 6월 5일 날 2집을 내고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또 3집을 내서 결국 종간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김영랑 씨를 제일 앞에다 실어요. 제일 앞에다 싣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이제 순수서정의 맥락을 이제 이어가는 잡지로 창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정지용은 어디 갔냐? 정지용은 사라지죠, 당연히. 정지용은 시문학파이고 자신들의 실제적 스승이었지만 실제로 박목월, 조지훈이 창간한 시문학에는 지용은 나타나지 않고 김영랑만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김영랑은 이제 그해 이제 6.25 전쟁 중에 타계를 해요. 타계한 다음에 또 추모를 해서 이제 자신들이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이 정지용의 후신이고 김영락의 맹을 잇는 순수서정의 대표주자로 각인시키고 스스로 세대론을 선언하는 것이 시문학이라는 3권짜리 잡지입니다. 그런 매체적 세대론과 지용이라고 하는 불가피하지만 부득이하게도 언급할 수 없는 스승을 이렇게 청록집으로 이으면서 신문학에서는 배제하는 그 역사가 순수서정 시 그리고 청록파가 이제 이후 남한시에 이렇게 주류가 되는 역사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또 세 분은 다 큰 대학의 교수를 하셨고요. 추천하시거나 실온적인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정지용이라는 어떤 그 가능성에서는 많이 이제 말하자면 순수서정 그야말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협의화되고 퇴행한 측면으로 순수서정의 역사적 주류화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4쪽은 바로 이제 김상훈, 김광현, 이병철, 박사는, 유진호가 펴낸 전유 시인집입니다. 이 시집도 이제 1946년에 나오죠. 여기는 당연히 임화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화는 우리 정지용과 똑같이 이 사람은 정지용보다는 한 6살 더 어리신데도 자기의 그 늙음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서둘러서 1931년에 집단사에서 펴냈던 카프 시인집 있잖아요. 카프 시인집. 임화, 박세영, 누구죠? 권한, 김창술, 안막 이렇게 냈던 시집하고 똑같이 5명을 캐스팅해서 카프 시인집을 전유 시인집하고 인물 당연히 영향관계 아까 그 청록집 백록당과 청록집의 영향관계처럼 카프 시인집과 전유 시인집은 전후편이죠 당연히. 근데 전유 시인집이 5명 그 사람이 낼 때 정작 임화는 뭘 내느냐? 임화는 회상 시집을 내요. 같은 시간에. 회상이란 말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화에게 전유 시인들은 이제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회상에 빠진 존재라는 실존적인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이건 임화건 우리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 이 해방기에 자신이 일정하게 세대론적인 전위로 이제 있다가 후위로 빠지는 같은 실존적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정작 나왔을 때 오장환과 김기림이 아주 극찬을 하면서 이분들이 바로 이제 리얼리즘을 체득한 세대이고 우리 시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다. 선배들과 다른 시적 기원. 그러니까 이때 다른 뭐 새로운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카프를 연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카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해방기의 새로움도 있고 어떤 미학적인 새로움도 그들 5명한테 이렇게 부여한 것이 이 해방기 전위시들의 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마 오장한 김기림처럼 이들을 상찬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상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기와 분단을 통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월북하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우리가 가졌던 상의 좌쪽으로만 몰려서 불온성을 극대화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인 불온성으로 존재했던 오도된 역사까지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7년까지 못 읽었다거나 그러면서 그리고 동시대 상민이나 설정식이나 최석도나 김동석도 다 이 전유 시인집의 시인들과 함께 역사의 망각 저편으로 흘러감으로써 좌라는 불온성 그리고 분단 이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집단 기억 속에서의 어떤 적대 세력 이런 흐름으로 시에서의 리얼리즘, 시에서의 참여, 시에서의 민족 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과소 결정화되면서 우리 순수서정의 문학이 시의 주류로 착근하는데 역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카프 뭐 해방기를 공부해도 역시 시는 순수서정 시가 시야 이런 우리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은 너무도 완강하고 강렬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시라고 생각하고 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해방기의 가능성이 비추면은 퇴행하는 거죠. 그리고 시의 그 어마어마한 시의 외연적 그 확장 가능성이 우리가 분단 이후에 갖고 있는 상을 그쪽으로 투사함으로써 해방기가 마치 좌와 우가 맨날 싸움만 하다가 권력투쟁만 하다가 미학은 없고 뭐 이런 시기로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시론 이게 제 글에서 제일 중요한데 시간은 지금 별로 없네요. 신시론 동인들을 아실 겁니다. 박인환,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임옥원이 처음 신시론이라고 하는 책을 1948년 4월에 냅니다. 아직
양국 정부 수립이 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집은 우리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은 잘 알고 있죠. 최근에 그 중앙대 엄동석 박사가 이 신시론을 발굴하고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신시론이야말로 한국 모더니즘의 가능성. 그러니까 저 김광균의 이미지즘부터 이상의 아방가르트까지 김기림의 세계주의까지 다 모더니즘이 체현하고 추구했던 것을 다 이 다섯 사람이 망라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경림 같은 예, 이른바 아주 온건한 보수적 모더니스트도 있지만 김병욱 같은 아주 전위주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박인환의 초기, 박인환의 초기의 말하자면 현실주의적 리버럴리즘도 있고, 이모건도 그렇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일본에서 바우나 신영토 사계에 참여했던 김경희 같은 사람도 아주 번역가로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현실주의와 우리가 아는 모더니즘의 결합체로서의 신실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김경희와 김병욱이 이제 사라지고 이모건은 이제 이모건과 박인환은 소시민적 자의식으로 약간 축소되면서 이 집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김수영과 양병식이라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그마저도 임호건도 사라지고 박인환은 말하자면 이제 전쟁의 그 폭력에 이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으로 퇴행하고 조향, 이봉래 등등의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반기 기획에 참여합니다. 후반기는 물론 잡지를 못 냈어요. 못 냈지만 이때 후반기의 그 핵심 이제 구성원들이 이후에 한국 모더니스트의 맥을 형성하면서 말하자면 모더니즘이 가졌던 김기림적인 가능성, 이상의 가장 전위적인 가능성은 잠복하고 말하자면 보수적인 초현실주의, 보수적인 모더니즘의 형태로 남아서 이후 사실 정확히 말하면 광주 이후에 황지우 이후에 모더니즘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모더니즘은 말하자면 기법적 실험 외에 어떤 그 역사나 체제를 개입하고 상상하는 일은 에너지를 극소화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조정은 분단과 전쟁과 분단을 통해서 과잉 주류가 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리얼리즘이나 참여 쪽은 불온성이 극대화되면서 망각의 저편으로 흘러갔고, 그다음에 모더니즘은 분단 남쪽에 남으면서 그 기획과 실천 가능성을 극도로 축소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제 4.19 혁명, 유신, 그리고 5월 광주 이런 역사적인 격변을 치르면서 이러한 그 구획들은 자가 분열도 하고 또 뭐 통합과 또 뭐 진화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시의 백화난만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는 그게 시야라는 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데 어떤 역사가 거기다 가능성을 크게 부여해서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역사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동결시켜서 그게 시라고 사람들에게 상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해방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 후반기가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으로 축소되었던 이 한국 모더니즘이야말로 분단의 최대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얼리즘은 뭐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망각을 통해서 또 다른 극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신비화되는 측면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월북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과잉 가능성을 부여했던 시절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더니즘은 애초부터 저랬던 것처럼 그 조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수적 초현실주의가 가장 그 극점이라고 생각하는 상이 그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림 이상이 가졌던 그 모더니즘의 리얼리즘도 추월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세계사적 비전이랄까요? 인간의 어떤 실존적 폐부까지 꿰뚫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못했고 김수영에서 집단운동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80년대 이후에 집단화된 것이 한국 모더니즘의 근대성의 파국을 보여준 5월 광주 이후의 모더니즘은 어쩌면은 해방기에 꿈꿨던 그 모더니즘의 한 일면을 다시 무려 40년 만에 다시 찾아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목들은 물론 어마어마한 이제 자료들을 개입시키면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지금 착목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분단 이후의 좌우상, 분단 이후의 남북, 분단 이후에 이 남과 북을 해방기에도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투사함으로써 그 당시의 실감을 상당 부분 스스로 제약하고 있다.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러면 아까 말한 모더니스트는 좌냐 우냐 좌도 지금 보면 좌우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좌우로 나눌 수 없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그 어느 정도 굳어진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좌와 우에 영일이 없었던 갈등의 역사로 해방기를 보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시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는데 좀 더 다양한 자료로 열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증언되지 못한 사실성의 흐름과 흔적을 대신 증언하고 대신 구성해내고 이런 불구적인 문학사가 과잉되게 된 그런 변형 과정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주 오늘 그 가장 흥미로운 그 얘기들을 지금 토론 속에서도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록집과 전인시인집, 신시론을 중심으로 당시 해방 공간의 실제 문학적인 실감을 우리가 복구를 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분단이라는 이 장벽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지점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할인 시인이 또 토론을 해주시면서 또 미진한 그 내용은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니까요. 적절하게 질문하시고 토론 답변도 있으니까 좀 시간 안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할인입니다. 유성원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전쟁 이전에 형성된 해방기 시문학의 경향과 방향성을 정치하게 탐색하셨습니다. 발간된 시집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순수서정, 리얼리즘, 모더니즘 계통의 삼각경로를 탐색한 점이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각 계열을 대표하는 시집들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시집 주체들이 가진 세대론적인 성향과 가능성, 한계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은 서두에서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자익 쪽은 북한 문학의 원류가 되고 우익 쪽은 남한 문학의 원류가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오해로부터 벗어나 삼각경로를 띈 대표 시집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방기 시문학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이 가진 한계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언급해준 점도 눈여겨볼 만한 지적이었습니다. 자, 해방기 문학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해방기 이전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해방기 이후의 문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일 행위를 한 해방기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 발표에 공광규 선생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이때 이제 수많은 무인들이 자이든 타이든 친일을 감행했습니다. 김동인, 김동환, 김소훈, 김한서 등등 굉장히 많은 무인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해방기에 해야 할 철저한 반성과 청산 대신 격화된 이념 대립과 분단의 현실화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희석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어서 친일을 한 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지만 우리 문학사에서 해방기에 해야 할 일을 놓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놓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도 친일 문인에 대한 위상이 높고 그 문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문학상은 폐지되었지만요. 지금이라도 친일 문인과 친일 문학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분명하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와 연구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어 일단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해방 시의 분화와 현재성이니까 현재성 측면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과 반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침 오늘 세미나 주제에 맞춰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문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해방기가 가진 선명한 이분법적 틀 때문에 개별적인 시적 흐름들은 아예 도망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예로 해방기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던 신석정, 김광균, 백석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분법적인 틀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제문을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큰 범주가 갖는 폭력성이었습니다. 폭력성. 어떤 시인이 처음엔 A 성향을 띠다가 나중에 B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시기별 분석도 저는 큰 범주의 폭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작품 성향이 어떻게 하나로 딱 규정되거나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가의 작품 성향이 중심축 있고 플러스 알파의 성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심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추가적인 알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해방기 시문학을 연구하시면서 중심축 플러스 알파의 성향을 보인 시인을 이제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인이 있으면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3분 안에 하면 되네요. 시간이. 예. 그 저기 뭐 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해방기를 본다는 거는 해방기 이후 그 시간이 안타깝게 분단으로 종료되고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적대시하면서 수십 년이 흐르다가 지금 이제 여러 경로로 화해의 가능성과 화해 불가능성이 자꾸 뭐 엇갈리면서 이고 있는 통일의 문제, 분단 해소의 문제하고 연결 지으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단을 해소했다고 치고 해소한 이후에 문학적인 어떤 그 다양성, 가능성, 실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느냐에 가장 그 근거리의 암시태가 해방기에 있어요. 남과 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분화되어서 이렇게 서로 역주행했던 그 시간을 되돌아가면 해방기를 만난다는 뜻에서 거기를 좀 더 가능성의 시간으로 많이 보자. 그런데 분단과 전쟁이 그 가능성을 다 이렇게 어떤 것은 축소시키고 어떤 것은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과잉주류화했다는 쪽을 우리 쪽에서는 좀 반성적인 테마로 삼자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성 문제는 뭐 폭력성 사실 한번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개념 있잖아요. 카테고리, 범주. 이거는 좁히면 좁힐수록 예외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요. 개념을 넓히면 의미가 없죠. 미닝리스입니다. 그다음 가면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연구자나 누군가가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개념의 틀에 이제 들어오는 사례가 있고 배제되는 사례가 있겠죠. 또 들어온 사례들끼리도 위계가 있을 것이고 배제된 것들끼리 사용과 까닭이 다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게 문학사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축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의 그 알파는 바로 그 개념들을 다 넘어서거나 비껴가는 힘들이에요. 1번 질문의 그 친일 문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언급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광수부터 이제 일제 말기에 김종환까지 셀 수 없는 숫자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일 협력자로 사전에도 등재됐고 또 사람들이 윤리적인 어떤 결점을 그분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이 플러스 알파로 보면 또 그것과 섞이지 않는 기량하지 않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게 미학이든 아니면
아니면 거꾸로 윤리적인 층인데 그 부일 협력과는 다른 형태로 있는 어떤 에너지든, 아니면 초기와 후기를 나눠서 초기에는 이랬는데 후기에 부일 협력을 했던 이런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작가를 윤리적으로 환원할 수 없듯이 윤리적인 평가는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 환원해서 결국 그랬다고 하는 측면도 개념이 갖는, 이 범주가 갖는 폭력성의 한 방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잘 보면 그 한국 문학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포괄할 수 없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열고, 그 윤리적인 힘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성적 자료를 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야지, 부채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참 그 이제 약간 스스로 빈곤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해방기에 제가 그 좌우 질서에 휩쓸리지 않고 했던 분들은 김광균처럼 자기 정체성을 중간파로 가진 사람도 있지만, 백석처럼 그런 문단의 흐름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무관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결과가 김광균은 남쪽에 남은 모더니즘의 거장이 됐고, 백석은 북쪽에 남았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리얼리즘 시인이 된 거죠. 그런 그 해방 이후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김광균 같은 사람도 해방 이후에 아까 우리 김경수 씨 기항지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기항지 시대까지만 해도 김광균의 그 뭐랄까 당시 그 양반 노신 뭐 이런 시 써요. 그리고 그 저기 뭐죠 그 생활이라는 시 같은 거 보면 심지어 진보적이기까지 해요. 이제 그런 해방기의 중간파들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이 분단 이후에는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역사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핵심이냐? 그건 이제 저마다 다를 거예요. 물론 크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시기적인 그 변모 양상이라고 보면은 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느 범주로 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건 불가피하더라도, 그 궁극적 귀속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 성과나 어떤 빛 하나는 지읒받침 하나 치읒받침,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기대와 연민으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들의 가능성과 좌절이 우리 여기 지금 테마 분단과 한국문학이라는 거기에 상처이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네. 할인 선생님 예. 질문에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그 1시부터 지금 2시 20분까지 진행되는 게 해방 공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그 이른바 분단 이후에 그 한국 전쟁을 우리가 이후에 남과 북과 남으로 두 개의 국민 국가로 분단된 이후에 어떤 국가의 이미지상을 놓고서 해방 공간을 역투영했을 때 실감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방 공간에 아까 말씀 도중에 그 가능성의 시간들, 그 어떠한 가능성의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다시 한번 복구를 해보고 차근차근히 짚다 보면 이 분단의 강고한 장벽들을 허물을 어떤 경이적인 문학적 모멘텀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창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초점을 두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